지금 중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한 여대생이 우연히 발견한 유물 하나가 중국의 역사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지우려던 중국의 시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러시아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이 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고대부터 그 땅에 살아온 고구려인의 직계 후손이었다면,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역사 논쟁, 진짜 고구려의 후손은 누구이며 왜 중국은 역사를 바꾸는 것인가? 진실을 찾기 위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자란 고려인 3세죠.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최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작년 겨울, 저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 가족의 기둥 같은 존재였죠. 소련 시절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고통받다가 연해주로 돌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슬픔을 뒤로한 채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바닥 밑에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지? 바닥 밑에서 꺼낸 나무 상자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은으로 만든 용 모양의 목걸이와 한글로 쓰인 오래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완벽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가족의 계보를 기록한 것처럼 보였죠. 부모님께 이 발견에 대해 말했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옛날 장신구겠지. 고려인들은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 아버지는 할머니 세대의 옛 기억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역사학인 저로서는 이 유물들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가져가 한국 혼혈이신 김 교수님께 보여드렸죠. 마리나, 이건 정말 특별한 발견이야. 김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용 문양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문양이야. 특히 이 세 발 달린 용은 고구려 시대의 중요한 상징이었어.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역사학과 학생에서 잊혀진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됐죠. 할머니가 남기신 한글 문서들을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단순한 20세기 이주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번역한 문서에 따르면 우리 가족은 수백 년 전부터 연해주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기 전에도 이미 오랜 세월 연해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가 그저 조선에서 온 농부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저는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져 왔어. 소련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려인의 진짜 역사는 지워져 버린 거지. 김 교수님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천 조각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수건이나 장식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특이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고려인 문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죠. 그러던 중 민속학을 전공하는 안톤을 만났습니다. 안톤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소수민족 문화 패턴을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안톤이 할머니의 천 조각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인 고려인 문양과 다르네. 훨씬 더 오래된 형태야. 안톤의 도움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근교에 있는 오래된 고려인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할머니들을 만나 그들이 간직한 전통 자수품들을 살펴봤죠.
놀랍게도 몇몇 할머니들의 자수품에서 우리 할머니의 것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변형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놓은 거예요. 의미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이렇게 술을 놓았어요. 80대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후였습니다. 안토니 고대 고구려 도자기와 벽화의 문양을 연구한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던 답을 발견했죠. 안토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패턴은 고구려 시대 마을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수호 문양과 거의 일치해.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변형됐지만 핵심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억압과 소련의 강제 동화 정책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안톤과 함께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려인 역사에 관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가 공식 역사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이주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고려인의 역사는 소련 시절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삭제됐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의 고대 한민족 정착 흔적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됐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찾아낸 것이 단순한 가족사의 발견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어쩌면 지워진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 열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 안톤의 소개로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박물관의 페트로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브 교수님은 연해주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전문가입니다. 교수님에게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용 목걸이를 꺼내자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죠. 이걸 어디서 구한 건가?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하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철제 캐비닛 앞으로 걸어가셨죠. 열쇠로 캐비닛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할머니의 목걸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은재 장신구들이 몇 점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 할머니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손상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이것들은 1970년대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네. 당시 소련 정부의 지시로 비공개 처리됐지. 7세기 고구려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들이야. 교수님의 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연해주에서 발견됐다니 공식 역사책에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련과 중국 정부가 합의한 비밀 협약이 있었어. 1950년대 중소 우호조약 체결 당시 양국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둘러싼 복잡한 영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지역의 고대 역사를 재정의하기로 합의했지. 소련에게는 이 지역이 러시아의 것이라는 역사적 정당성이 필요했고 중국에게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주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럼 연해주에 고구려인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었는데도 모두 숨겨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정치가 역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흔해. 특히 이 지역은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었으니까. 페트로브 교수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연해주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지도였는데 여러 고구려 유적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간직한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이건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지. 연대 측정을 해보면 아마 7세기경의 것으로 나올 거야. 고구려가 멸망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피난 온 흔적이 있어.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이 단순히
19, 20세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교수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혼란, 그리고 앞으로 더 알아내야 할 진실에 대한 열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트로브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 알타이 산맥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장장 사흘에 걸친 여정 끝에 알타이 공화국의 중심지인 고르노알타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네 나라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한 신비로운 땅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오가며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곳이죠. 국제 발굴팀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젊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페트로브 교수님의 이름은 마법처럼 작용했습니다. 페트로브가 보냈다고? 그 화석 같은 노인이 아직 살아있었나? 발굴팀의 리더인 미하일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사람이라면 환영하네. 미하일 박사는 우리에게 최근 발굴 현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원 후 5에서 8세 기경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북쪽 루트와 연결되어 있었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갔지.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문화의 흔적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 발굴 현장에서의 셋째 날,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 고분에서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용을 형상화한 작은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목걸이와는 재질과 크기가 달랐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분명한 유사성이 느껴졌습니다. 유물 보존 전문가인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 용의 형태는 알타이 지역의 전통적인 동물 문양과는 다르네. 확실히 동아시아적인 특징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목걸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나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랍네요. 디자인적으로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요. 당신 할머니의 목걸이는 어디서 온 건가요? 제가 페트로브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하자 미하일 박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초기 분석 결과가 흥미로운 점을 보여줬어. 미하일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장신구들에 사용된 청동 합금의 구성 성분이 특이해. 특히 밀양 원소의 패턴이 동아시아,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광산에서 추출된 금속과 매우 유사하거든. 그럼 이 장신구들이 한반도에서 직접 가져온 것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더 흥미로운 가설은 이 장신구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기술과 디자인이 고구려에서 왔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교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주와 기술 전파를 의미할 수 있어. 다음 날, 우리는 근처 마을의 알타이 원주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문화적 전통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인 아르투르는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통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우리 알타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방의 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지. 그 용은 하늘을 날며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 우리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지. 저는 할머니의 목걸이 사진을 아르투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삼종용이라고 부르는 신성한 용이네. 세 개의 발을 가진 용. 아주 오래전 동쪽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이 이 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전해져 내려오지. 아르투르의 이야기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알타이에서의 발견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잊혀진 민족의 대이동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현대 정치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발굴 프로젝트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는 길에 안톤과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 될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제 발견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유물, 페트로브 교수님의 증언, 알타이에서의 발견을 종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대학의 학술지에 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논문 초안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수님의 표정에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학술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안톤에게서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이나 조심해. 누군가 내 연구실을 뒤졌어. 우리의 자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날 저녁 대학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학술대회 발표가 기술적인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페트로브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직원들은 교수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지방으로 요양을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죠. 캠퍼스로 가던 중 우연히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 너의 연구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곧 있을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너의 이야기를 말해보렴. 그곳은 러시아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덜 미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면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 있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가족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워진 역사의 조각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자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안톤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안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안톤의 소식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발표 신청을 했고 초청장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몽골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에 도착하자 국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일본, 몽골, 미국, 유럽에서 온 학자들이 유라시아 고대 문명의 교류라는 주제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컨퍼런스 둘째 날, 저는 한국에서 온 박 교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구려와 발해의 해외 진출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셨죠. 러시아 연해주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됐다고요? 제 발표를 들은 박 교수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가능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현장 연구가 어려웠죠. 박 교수는 저를 몽골 국립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몽골 제국 시대의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기록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몽골인들이 고려를 단순한 조공국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문화와 기술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고려의 외교적 지혜를 존중했죠. 몽골의 역사학자 바트바야르도 이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의 기록을 보면 고려는 몽골의 확장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했지요. 당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구려인들이 알타이와 연해주 지역에 남긴 흔적은 유라시아,
역사의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걸이와 자수 패턴, 연해주와 알타이에서의 발견, 그리고 역사적 문헌들을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학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동아시아 역사가 단순히 중국 중심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구려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우리가 이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군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연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대학에서 온 교수가 제 연구를 학술지에 출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단일 국가의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와 같은 고대 국가는 현대의 국경선과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몽골에서의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 지안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만난 한국의 박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고 중국 베이징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으로 연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안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은 제 할머니의 목걸이에 새겨진 용 문양이 탄생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충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안내판과 설명문은 고구려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라는 이름 대신 중국식 발음인 고려로 표기되어 있었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지역 대학에서 열린 학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역사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연해주와 알타이 지역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목걸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물은 제 할머니가 남긴 것인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유물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현재의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펼쳐졌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침묵이 흐른 후 한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물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문화가 러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의 해석은 제가 의도한 바와는 달랐지만 이것이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외교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죠. 세미나 후 몇몇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 리웨이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정말 고구려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저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최근의 정체성 재발견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랍도록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안의 또 다른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리웨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말이나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연구자들이 관심 갖는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리웨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저를 잘 알려지지 않은 고구려 무덤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고 공식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유적지예요. 벽화의 내용이 너무 한국적이라서 동북 공정의 주장과 맞지 않거든요. 무덤 내부의 벽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곳에는
제 할머니의 목걸이와 동일한 용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분명히 고구려의 귀족이나 관리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도 동북 공정에 대해 모든 것을 믿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공식 역사와 실제 유적에서 보이는 증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중국은 56개 민족의 다민족 국가라고 항상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역사를 한족 중심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죠. 저는 그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연해주와 알타이에서 발견된 고구려 관련 유물들, 몽골에서 확인한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할머니가 남긴 유물과 기록들. 국경은 변할 수 있어도 문화와 역사는 지울 수 없어요. 고구려인들은 현대의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활동했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의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에 살고 있을 거예요. 리웨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지안을 떠나기 전날 리웨이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고구려 벽화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이건 현무도라는 벽화예요. 고구려인들이 북쪽을 지키는 신으로 여겼던 현무를 그린 거죠. 당신이 하는 연구가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했죠. 동시에 몽골에서 만난 미국 대학의 교수 도움으로 국제학술지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유라시아 민족이동사 연구 특별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 안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안에서 만난 중국 학생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에게 제 연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의 젊은 조교리밍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캠퍼스는 웅장했습니다. 역사학과 건물에 도착하자 학과장인 장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예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마리나, 반갑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학문적 교류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 준비를 위해 주어진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에서 만났던 리웨이였습니다. 마리나, 여기서 만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리웨이를 통해 베이징 대학 내에도 동북 공정의 역사 해석에 의문을 품는 젊은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참석했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용 목걸이를 꼭 쥐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마리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연구 주제인 유라시아 대륙에 펼쳐진 고구려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연해주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들, 알타이 지역의 발견물들, 그리고 할머니의 유품들. 이어서 몽골과 중국에서 확인한 역사적 기록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고구려의 영향력이 현대의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펼쳐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은 단순히 19, 20세기 조선인들의 이주지가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 시대부터 한민족이 정착해온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몇몇 연장된 교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말이나 당신의 주장은 너무 적은 증거에 기반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요? 몇 개의 유물만으로 그러한 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학문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견된 증거들만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고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해가는 학문이니까요. 또 다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현대 국가 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현재 중국 영토에 있었던 고대 소수민족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현대의 국경선을 그대로 과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일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같은 고대 국가들은 현대의 국경 개념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으며 그 문화적 영향력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 펼쳐졌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젊은 학자들은 제 연구의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류학을 전공하는 젊은 교수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마리나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단일 국가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교류와 민족 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시도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웨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제가 제시한 증거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리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우리도 동북 공정의 역사 해석에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장 학과장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리나, 당신의 연구는 분명 논쟁적이지만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와 역사는 때로 충돌하지만 진정한 학자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묘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역사 해석은 정치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진실을 향한 학문적 열정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인 커뮤니티를 위한 역사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고려인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뿌리와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센터 개관식 날 예상보다 많은 고려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의 용 목걸이를 전시대에 올려놓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우리가 단순히 조선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할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찾았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진실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니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숨겨져 있던 고구려의 흔적들처럼 오랜 시간 감춰져 있다가 이제야 그 빛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역사의 퍼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유라시아의 심장에서 천년을 살아남은 고구려인의 자랑스러운 후예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